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전쟁의 위기가 최고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튜브 할 때 보면은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화려한 그래픽으로 인트로 영상 나오면서 요거만 한 1분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좀 다르죠. 인사 따위는 없어요. 영상 틀자마자 곧바로 결론부터 바로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빨 털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사실 설마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은행들에 대해서 이 스위프트 배제라는 엄청난 경제 제재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다우지수는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는 올랐어요. 이렇게 혼조세가 펼쳐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를 하자, 즉 공포에 매수하자 하는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도 이유를 알아보면서 공포에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싹 다 손절을 때리고 주식을 하면 안 될지 우리도 감을 잡아봐야 되니까 한번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냉전 시대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글로벌 국가들과 경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해왔죠. 러시아 가보시면은 사용하는 제품부터 서비스까지 이미 전부 다 글로벌화 되어 있죠. 아이폰 쓰고 갤럭시 쓰고 초코파이 먹고 사발면 먹고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은행 간의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가 되면 외국 기업들도 그렇고 러시아 기업들도 그렇고 은행 거래 자체가 어려우니까 러시아의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무슨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푸틴이 갑자기 아이폰도 쓰지 말고 갤럭시도 쓰지 말고 컴퓨터도 쓰지 말고 초코파이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수입하기 편한 중국산 제품만 써라, 이러기에는 러시아가 이미 너무 글로벌화 돼 있다는 거죠. 러시아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거는 러시아의 주식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전일 28일에는 러시아에서는 주식시장이 열리지도 못했어요. 이미 경제 제재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러시아 주식시장은 지금 그림처럼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 더 많이 폭락을 했죠. 스위프트 배제가 실행되면서 상당수 러시아 기업들이 실제로 부도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러시아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냐? 사실은 빠져나갈 군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일단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상 러시아가 글로벌 국가들과 무역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에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금이나 돈으로 받아오든가 달러로 받아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중국과 결제망을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대금을 받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냐? 과연 러시아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전부 다 폭락을 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셔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궁금한 척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화의 가치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배로 물건을 가지고 러시아에 가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하는 러시아 상인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루블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받아올 겁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되죠. 왜냐, 까딱 잘못하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1990년대처럼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또다시 디폴트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고 루블화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치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루블화를 받아오는 건 굉장히 힘들죠. 부담스럽고, 야, 달러로 니네가 환전을 해서 우리한테 달러를 줘, 또는 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러시아 기업이나 상인들은 어쨌든 이 달러로 환전을 해서 우리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 루블화 대비 달러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죠. 이게 최신 업데이트된 걸로 보면 지금 1달러당 이제 거의 120불 가까이, 119불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기업이나 상인들이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1달러를 환전할 때 70에서 80루블 정도만 주면은 1달러를 환전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120루블을 줘야 1달러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환전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반출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환전도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환전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그냥 달러를 환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러시아 기업 입장에서는 며칠 전만 해도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 70루블 하던 걸 지금 120루블 가까이 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거의 사실상 뭐 2배 가까운 돈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이 원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기업이든 상인이든 원재료나 부품 같은 걸 사다가 뭔가 만들어서 자국에 팔아야지 돈이 되거나 남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더 웃긴 건 스위프트 배제 문제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금이 꽁꽁 묶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러시아 기업들과 뭔가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급을 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거의 2배로 오른 이런 안 그래도 원가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에 돈을 지불하고도 그런 부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러시아의 금융 제재가 장기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웬만한 러시아 기업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합의를 못하고 장기화로 가면 잘못하면 러시아 기업들이 연쇄적인 부도로 가면서 잘못하면 경제를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오는 게 있습니다. 장기화가 되기 전에. 바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인데요. 1월에 이미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8.7%인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일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루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원재료를 가져올 때 뭐 2배 이상 비싸게 가져와야 돼요. 어쨌든 이거를 판가에 반영을 해야지만 기업들이 살아남겠죠. 손해보고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누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너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다 올려요. 여기다가 제품 공급도 부족해진 상황이니까 이게 러시아 내부의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러시아 정부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 방어고요. 뭐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도 하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로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지금 보유한 거의 6,300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거나 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연 20%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하죠? 맡기시겠나요? 안 맡기시겠나요? 만약에 러시아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전 재산을 갖다가 은행에 때려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은행이 20% 금리를 줘도 돈을 넣어둘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1990년대에 이 아픈 기억들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림은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인데 이미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에 1992년도 이후부터 이게 물가 상승률이 2500%까지 갔던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인플레이션이 2500%인데 이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똥값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은행이 20% 이자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넣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혔었죠. 그런데 1999년에 요거 그림은 좀 얼마 안 돼 보이죠? 2500%를 보니까 확대를 해보면은 1999년에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130%를 또 한 번 돌파를 합니다. 이때는 뭐 소련 문제 다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차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아무리 연 이자 20%를 준다 그래도 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이유를 지금 상황과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외환 위기가 터졌죠. 1997년에 우리나라도 IMF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죠.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러시아는 원자재 중심으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역시나 외환사정도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1990년 내내 신흥국들의 위기 때문에 손해를 보던 이런 해외 자금들은 이거 1999년에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난리가 나겠다 싶으니까 앞다퉈 러시아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루블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폭락을 하는 건데 당시에 뭐 달러 대비해 가지고 6루블, 7루블에 거래되던 이 루블화가 갑자기 막 25루블로 거의 사실상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으로 이렇게 절하가 돼버린 거예요.
해외 자금이 빨리빨리 인출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막 130%까지 치솟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브라를 인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사재기하고 금을 사재기하고 난리가 나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폭락하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루브라의 가치가 막 쓰레기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는 해외에다가 고금리로 이 부채를 끌어다가 정부 부채를 가져다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유가가 급락하니까 정부가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루브라의 가치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떨어진 거고요. 결국 러시아의 대형은행은 디폴트를 선언했던 사건도 있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라토리움, 부채를 탕감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위기가 서서히 정리가 됐죠. 부채 탕감은 뭐 그냥 한 반만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50만 원만 받아라 뭐 이러는 거고, 거대 은행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은 이거는 나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떼이는 거죠. 이게 1999년도의 뉴스예요. 러시아 거대 은행이 이제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은 이미 거대 은행이 돈을 떼어먹었던 이런 사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돈을 은행에 맡기고 쉬겠습니까? 금리가 높다 그래도. 여기에 실질금리라는 것도 있죠. 은행에서 연이자 20%를 준다 해도 인플레이션이 30% 나오면은 1년 후에 돈을 찾아도 어차피 나는 이자까지 받아도 10% 손실인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30%니까. 결국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뉴스 보시면은 실제 러시아 은행 및 ATM기 앞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할인 행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 앞에서도 지금 뱅크런 때문에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 있다. 이런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죠. 뱅크런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20% 이자보다는 루브라의 가치가 너무 수직으로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해질 거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고 루브라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달러라든가 금 등을 사재기 해두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루브라를 빨리 인출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달러나 금을 사주려고 하는 사재기 세력이 많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에서 자금을 빼가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 돈이 뭐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에게 대출이 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경제 시스템이죠. 그런데 뱅크런 때문에 은행이 꿔줄 돈도 부족한데 이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로 맞췄어요. 이러면은 정상적인 기업들이 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20% 이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금이 조달이 돼야 뭐 생산도 하고 뭐든 하는데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엄청 빠르게 경제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루브라의 폭락은 얼마까지 더 이어질지 모르죠. 그러면 실제 1999년 당시 상황과 너무 유사한 거죠. 당시에 130%대 수입 물가가 막 치솟고 사재기가 진행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 130%대 물가 상승률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매수하려는 세력과 매도 세력이 서로 맞물려서 혼조세가 나온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러다가 러시아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자원 수출 안 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엄청 심해지고 글로벌 경기도 나오고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세력이 되는 거고, 야, 이거 러시아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푸틴이 빨리 합의하려고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슬슬 전쟁이 거의 정점에 와 있다, 막바지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포에 매수하자, 이런 매수 세력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뭐 뉴스처럼 당장에 러시아 내부에서 반전에 대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장기전이 되면 정말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업이 부도나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장기화가 되면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겠죠. 이렇게 속전속결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일단 러시아가 급하니까 먼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도 그렇고 크림반도도 전부 다 철군해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양국 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다 때려 부순 다음에
너네 죽을래 아니면 합의할래 하는 게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담 결렬 후 러시아의 공격 수위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지역까지 무차별로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일단 이번 사태를 정말 러시아에서 빨리 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관찰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장기화되는 거였어요.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점점 경기가 악화되는 거였는데, 전쟁이 만약에 빠르게 끝나면 그래도 안정이 조금 더 빨리 오겠구나. 전쟁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반등을 빨리 하니까 그럼 전쟁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금융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전쟁은 무조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헤르도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로울 때 자식이 부모를 땅에 묻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다. 자, 항상 전쟁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이런 악몽 같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로 가끔 후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의 의미로 한 달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잊지 말고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